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의 정유현입니다.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맹물을 들이켜기란 쉽지는 않죠. 그럴 때는 향도 좋고 또 심신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차를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롱차 같은 경우에는 활력을 높여줄 뿐만이 아니라 이 몸에 열을 발생시켜서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준다고 하고요. 캐모마일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아서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의보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모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고정모 원장님, 김정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앞서서 오프닝 때 물 대신 마셔도 좋을 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우롱차와 캐모마일 외에도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고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국화차도 참 좋지요. 국화는 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산들바람 같은 기운을 가진 약재로서 사람들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말을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상기를 시키는 분들 중에 피곤할 때 특히 눈의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눈의 열을, 허열을 잡아주는 국화차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말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딱 저인 것 같은데. 네. 네. 국화차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롱차와 캐모마일차 그리고 국화차까지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여의보감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오늘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수 원장님께서 비만과 다이어트를 시리즈로 준비를 하셨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회차 동안에는 다이어트의 메커니즘과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체중 감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김 원장님, 지난번에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다이어트에는 큰 효과가 없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간 내가 알고 있었던 다이어트 공식이 잘못됐던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다이어트에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나요? 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원칙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원칙인데요. 한 5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사이에 다이어트에 대한 이론도 많이 바뀌었고 새로운 것들도 많이 생겨서 이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본 원칙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이제 편견을 많이 심어줬어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진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식탐을 이기지 못하고 게을러서 운동을 안 하면 살이 찐다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이어트의 문제가 개인의 의지력 문제로 생각하기 쉽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만이라는 질환은 명확한 질병이에요. 같은 상황에서 먹어도 살이 더 많이 찌고 운동을 해도 잘 안 빠지고 이렇게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만이라는 문제를 개인의 의지력으로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만은 개인의 의지를 넘어서서 치료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먹어야 비만을 좀 예방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다이어트 관점에서는 일단은 먹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얼마나 먹을 것인가, 그리고 언제 먹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얼마나 먹을까라는 문제는 좀 애매하기도 해요. 개인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네. 소나 코끼리 같이 초식동물들도 보면 풀만 먹는데 엄청나게 큰 덩치가 유지가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다이어트 식품이라도 많이 먹으면 무조건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정량. 항상 이 적당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소보다는 조금 적게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진짜 평소 먹던 대로 먹게 되면 그 체중이 유지가 돼요. 이게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통설에는 6개월 동안 입으로 들어간 거의 평균이 이제 체중이라고 해요. 평소 먹던 대로 먹으면 평소에 체중이 유지되고 그보다는 무조건 적게 먹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면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한두 개 더 먹을까? 한 입만 더 먹을까? 이 정도까지가 적당한데 실제로 먹다가 이 상태에서 멈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먹을 양을 미리 덜어놓고 눈으로 보고 먹는 게 좋아요. 특히 한식 같은 경우에는 반찬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내 밥그릇이랑 국그릇은 보이는데 반찬을 얼마나 먹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양을 미리 덜어놓고 먹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적게 먹는다고 해서 무작정 적게 먹는 게 좋지는 않아요. 너무 적게 먹게 되면은 오히려 체중을 감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얘기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는 이론도 여기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기초대사량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하루에 이 정도 칼로리를 소비한다는 게 기초대사량인데 전통적인 다이어트 이론에서는 사람은 항상 고정되게 그 칼로리를 소비한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연구를 해본 결과 사람이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면 사용하는 칼로리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같은 체중, 같은 상황이더라도 네. 그 사람의 식생활에 따라 좀 변할 수가 있어요. 무작정 적게 먹어버리면 이제 사용하는 칼로리를 줄이면서 이제 소비 칼로리가 떨어져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만감이 너무 느껴질 정도로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또 무조건 적게 먹어서도 안 된다. 이 적당량이라는 것은 항상 먹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먹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수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언제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조금씩 여러 번 먹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일 일식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네, 이 횟수의 문제는 얼마나 먹을까보다 훨씬 중요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지는 생각을 하면서 횟수에 대해서는 둔감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횟수는 적을수록 좋아요. 많이 먹는 게 이렇게 애킨스 다이어트라고 1990년대에 나왔던 다이어트에서는 하루에 5번 먹는 걸 권장을 하면서 자주 먹을수록 이제 허기짐도 덜 느끼고 에너지 소비도 많다 뭐 이런 식의 이론이 있었는데 네. 이게 살이 찌는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적게 먹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인슐린이 나와요. 이 인슐린의 작용이 되게 다양한데 이걸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네. 다이어트적 관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몸에 인슐린이 나오면 지방이 분해되지 않고 지방이 생긴다. 그리고 우리가 공복 상태일 때는 지방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먹을수록 인슐린 분비가 잦아지고 그만큼 지방이 분해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네. 그래서 식사 횟수를 줄이고 공복으로 있는 시간을 늘리시는 것이 감량에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식사 횟수를 줄이고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자. 여기가 핵심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일일 일식이나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일 일식이나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은 정체기를 돌파할 때도 아주 유용한 방법인데요. 일일 일식이나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뭐 좋다 안 좋다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은 건강한 사람들이 하기에 좋은 방식이에요. 대사 상황이나 소화기 질환이 없는 사람들. 이게 따지면은 일일 일식이나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에서 고강도 운동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운동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평소에 운동을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을 데리고 2~3시간씩 고강도 운동을 시키면 몸살이 나겠죠. 그래서 평소에 많이 먹고 뭔가 소화기 질환도 있고 대사 질환이 있었던 분들한테 갑자기 일일 일식을 시키거나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몸이 이제 병이 나게 되죠. 그리고 장기간 실시했을 때는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일일 일식과 간헐적 단식에 무조건 좋다, 안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먹는 횟수를 어떻게 조절하면 좋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게 조절하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현대인들한테는 식사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네. 간식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흔히 먹는 간식들은 기본적으로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밀가루나 이런 정제 탄수화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설탕이 들어가 있는 정제 탄수화물을 기름에 튀기기도 해요. 이게 고칼로리기도 하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도 하고 우리 몸에서 지방을 많이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네. 이런 간식들은 식사랑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횟수를 계산을 할 때 간식도 식사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씹어 먹는 간식 외에 마시는 달달한 거, 네. 마시는 설탕도 간식으로 세야 되는데 환자분들께서는 마시는 건 괜찮지 않나? 마시는 게 큰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이런 마시는 것들도 저희가 간식으로 식사 횟수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하루 그 식습관 사이클을 보면 아침에는 급하니까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빵 하나 먹거나 뭐 과자나 뭐 한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는 걸 드시고 네. 출근하는 길에 라떼라던가 이런 커피, 특히 이제 당을 채워야 된다고 달달한 걸 많이 사서 가시죠. 네. 그래서 아침에 회의 끝나고 급한 일 마치고 10시, 11시쯤에 간식을 또 하나를 드세요. 옆 사람들이랑 같이.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한 3, 4시쯤 한의학에서 이제 1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해가 지려고 니엇니엇 할 때쯤 되면 또 배가 좀 고파요. 그렇죠. 그럼 또 간식을 먹고 네. 마치면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을 수도 있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식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렇게만 계산을 하더라도 하루에 5끼에서 6끼를 먹게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1일 1식, 간헐적 단식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식사라고 차려진 거를 저희가 이제 먹은 한 끼로 계산을 하지만 이런 간식들도 모두 한 끼로 계산을 해보고 하루에 2끼나 3끼를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정말 이 우유 들어간 커피를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그 식사를 한 끼로 계산해서 이제 식단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완전 제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방금 마시는 설탕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는 식사에 포함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도 직접 원두를 내려서 물만 들어간 경우에는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네. 이게 한두 개씩 풀어보다 보면은 의외로 설탕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사서 먹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제품명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탄산수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물과 탄산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네. 그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다던가 소량의 그런 단맛을 내는 거나 이제 과일 향을 내기 위해 넣은 것들 때문에 칼로리가 공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정말 내가 독하게 하고 싶다, 이번 기회에 살을 꼭 빼고 싶다고 하시면은 모두 끊고 물로 통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지금 하신 말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기 힘든 유혹이 많지만 정말 체중을 감량하고 싶다면 커피 한 잔 그리고 과일 하나도 식사로 계산을 해야 한다.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간식을 줄이는 것 외에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할까요? 저희가 간식을 빼고 나더라도 건강하기 위해 먹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품들의 문제는 죄책감이나 경각심이 없다는 건데요. 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이어트랑은 사실 정반대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 먹는 식품이나 음식들은 아닌 것도 있지만 살이 찌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다이어트를 내가 확실히 하고 싶다면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괜찮은 것들은 조금 미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과일이 좀 큰 문제예요. 과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들도 항상 밥 먹고 나면 이제 비타민을 공급을 해야 된다. 이거 먹으면은 살 안 찐다, 건강하다 이러면서 과일을 먹는 습관이 많은데 네. 이 과일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은 식사에 포함을 해서 드시거나 네. 식사 대신 한 끼로 계산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밥을 먹고 과일을 먹어버리면 한 번에 2끼 먹은 거로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간식을 포함한 끼니 계산법을 생각을 하셔서 최대한 끼니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은 비타민이다, 수분이 많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것 또한 한 끼의 식사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건강기능식품도 한 끼의 식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공복에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일단은 한 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공복에 먹는 거는 좀 자제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건강 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크거나 달달한 맛이 나거나 무슨 즙 이렇게 파우치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과립형으로 된 제품들 중에도 지나치게 단맛이 많이 나는 제품들이 있어요. 네. 사실 그 제품들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기보다는 간식에 좀 더 가깝죠. 몸에 들어와서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을 분비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공복에 첫 끼를 먹는다고 할 때 밥과 건강기능식품 두 개가 있다면 어떤 걸 먼저 먹어야 돼요? 같이 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 아, 예. 같이 먹는 게 가장 좋다. 네,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고 또 먹어야 할까요, 원장님? 다이어트를 할 때는 가장 피해야 되는 거는 설탕이에요. 설탕이 근데 이게 저희 생활에 너무 깊숙하게 침투돼 있거든요. 네. 설탕 중독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책도 많고 현대인들은 정말 설탕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대인들의 그 생활 사이클을 보면 두세 시간마다 계속 뭔가를 먹어요. 특히 네. 설탕을 먹게 되는데 설탕이 낮아지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이 간식권하는 사회가 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단에서는 설탕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설탕 같은 경우에는 또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자당, 과당, 인공감미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을 빼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내가 먹는 두세 끼 식사를 제외하고는 단맛이 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술이에요. 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비만은 당뇨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네. 이 비만과 당뇨는 간에 대사하는 그런 에너지 대사랑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비만도 좀 심해질 수가 있고 당뇨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이 술을 먹게 되면 좀 저희가 취한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 몸도 취해요. 포만중추도 취합니다. 이 정도 먹으면 그만 먹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포만중추가 취해버려가지고 이제 멈춰야 되는 그 멈추는 신호를 늦게 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의 그 자제심도 해제를 해버리죠. 네네. 저희가 먹고 싶은 걸 참아오고 있다가 술을 마시면 그런 욕구나 쾌락에 관련된 중추가 좀 느슨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먹게 됩니다. 아. 그래서 술은 꼭 피하셔야 되는 식품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피해야 되는 것은 이제 정제탄수화물인데요. 정제탄수화물은 엄밀히 말하면 설탕이랑 똑같아요. 혈당을 빨리 올리고 인슐린을 불러오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정제탄수화물이랑 이제 통곡물이랑 무슨 차이인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도정하지 않은 쌀을 많이 먹어왔는데 네. 실제로 이제 현미, 백미 이렇게 많이 가리잖아요. 네네. 도정을 하게 되면은 이 껍질을 다 갈아내면서 섬유질이 많이 날아가고 거기 포함된 미량의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리고 지방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밀이든 쌀이든 어떻게든 곡식을 정제를 하게 되면 순수한 에너지원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몸에 들어간 흡수가 빨라지고 빠르게 흡수가 된 만큼 혈당을 올리고 그러면 또 이제 비만의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는 정제된 음식들을 정말 많이 먹는데 이 식품들의 특징은 보관이 오래돼요. 오래되고 가공했을 때 이제 단맛을 내기 쉽고 이렇기 때문에 네. 현대 사회에는 이 정제된 음식 없이 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식품들을 한 개씩 좀 잘 따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설탕과 술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주의해야 한다,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것 정도는 먹어도 된다라고 할 만한 것도 있을까요? 그 먹어도 되는 음식들을 저희가 가려볼 때 한 가지 참고할 만한 지표가 있는데 네네. GI 지수라는 게 있어요. 혈당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혈당 지수를 보면 포도당을 100으로 잡았을 때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에 따라서 나눠놨거든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러면 GI 지수가 낮은 음식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통곡물이나 가공하지 않을수록 GI 지수가 낮고요. 그다음에 지방이나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식품일수록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아낸 거 말고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으실수록 좋습니다. 아, 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식사 대신에 이렇게 좀 GI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대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간식을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 끼니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공복감을 어떻게 달래야 할까요?
처음에는 이제 끼니 중간에 찾아오는 공복감을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네. 이건 하나의 습관이에요. 우리 몸은 살이 찌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 그 공복감은 계속 오게 될 거고 하지만 적어진 식사량에 몸이 적응을 하게 되면 공복감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체중도 줄고 몸의 대사 상태가 변화하게 되면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좀 편하게 넘기기 위해서 저희가 다이어트 식품이라던가 한약의 도움을 많이 받곤 합니다. 맞아요. 이게 본인의 의지만으로 이게 자제가 안 될 경우에는 보조적인 방법을 좀 써야 할 것 같은데 한약은 이럴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한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공복감이나 허기짐을 견디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적게 먹으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는 걸 또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다이어트 약이 있고 사람마다 비만이 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하고 비만과 함께 찾아온 질환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질환들을 비만과 함께 치료하는 데 한약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한약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맞춤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맞춤 한약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자분들도 안심하시면서 드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약이 어떻게 다이어트에 또 보조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들어봤고 체중 감량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들,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위장병이라고 하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또 속쓰림을 달고 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위장장애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또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 원장님, 이 위장장애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나요? 네. 오늘은 먼저 제가 치료한 한 환자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1년 정도 만성적인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환자분인데요. 이분의 표현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피로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틀을 내리 잠을 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분은 외출하고 오면 2시간 동안 식탁에 앉아 있어야지만 그 다음 생활이 가능한 만큼 피곤하다 하셨습니다. 이 분이 잠은 잘 주무셨을까요? 아니요. 잠을 들면 2시간 만에 깹니다. 가끔은 다시 바로 잠을 잘 수도 있었지만 가끔은 잠을 들지 못해 밤을 꼬박 샌다고 하셨어요. 소화도 역시 안 돼서 10년 동안 만성 소화불량을 겪고 계셨습니다. 대변은 짧으면 이틀, 길면 일주일 동안 보지 못해서 늘 물을 챙겨 드시고 식이섬유를 드시는 등 대변의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됐었습니다. 이런 분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건강의 3원칙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출하고인데 지금 네. 어느 것 하나도 다 안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검진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종합검진을 통해서 몸의 어떤 상태가 안 좋은지 면밀히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종합검진을 해도 뚜렷한 병명이 안 나오는 환자분들이 꽤나 많다는 점입니다. 이분도 역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고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을 내원해 주셨죠. 이분은 한의학으로 치료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살아있는 것 같다. 이제야 사람이 된 것 같다. 네. 인체는 스스로 고장난 것을 고치는 자가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한의학은 바로 이 자가치유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네. 그 핵심은 바로 수면과 소화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고장난 도로를 고치는 것과 같은데요. 고장난 도로를 고치는 것도 차가 안 다니는 밤에 하는 것처럼 인체 역시 심신이 쉬는 수면 시에 몸을 가장 활발히 고칩니다. 그러므로 깊고 편안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또한 치료를 한다고 해도 재료가 엉망이거나 혹은 재료가 부족하면 고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좋은 재료를 만들어주는 소화기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수면과 소화가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주신 그 환자분의 경우에는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잘 체하시고 네. 그리고 배변 장애가 있으셨던 원인이 네. 혹시 소화 때문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소화가 모든 병의 뿌리였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모든 증상에 대한 발병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병리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을 통해 병의 뿌리를 찾지요. 또한 진맥을 통해 그 병의 뿌리를 재확인하는데요. 그분은 위장 주변에 찌꺼기가 가득 차 있는 침실맥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분은 위장을 중심으로 치료를 시작했지요. 그 환자분에 대한 치료의 내용은 모두 비이론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은 8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비위론. 네, 어. 그 제목 그대로 소화 기능을 중심으로 인체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방식을 설명한 책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8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다. 아, 뭔가 지금도 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저희도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의학 책도 많이 읽고 현대 과학, 현대 의학에 대한 책도 많이 읽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은 철학과 과학을 넘나드는 통찰에 담긴 의학이므로 학문의 특성상 서적의 핵심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보고 곱씹어 봐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비과학적으로 분류되었다가 나중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인정받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겸허한 마음으로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 번 보고 곱씹어 봐야 한다. 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정도 그러면 아, 보신 걸까요? 저는 한 3번 정도 이상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꽤나 두꺼운 것 같던데 네. 3번을 정독을 네. 하셨군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인체의 병을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에너지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정해진 선천지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본 체력과 수명의 길이 정도를 정하는 기본 건강의 바탕이 되는 에너지고요. 네. 두 번째는 태어난 후에 나의 의지로 만들어낸 에너지로 이것은 후천지정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비유하자면 선천지정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과 같은 거죠. 그래서 금수저 같은 그런 분들은 남들보다 약간 뭐 좀 게을러도 생활에 큰 지장은 없겠죠. 선천지정도 그럴 것 같아서 선천지정을 잘 물려받은 사람은 남들보다 조금 더 움직여도 덜 피곤하고 병도 잘 안 걸리고 소화도 잘 되는 그런 좋은 신체 조건을 타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천지정을 약하게 타고난 사람은 남들보다 빨리 좀 피곤해지고 소화력도 약하고 피로도 빨리 풀리지 않는 그런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네. 하지만 실망하긴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후천지정이 있거든요. 네. 후천지정. 네, 후천지정은 돈으로 비유하자면 내가 번 돈입니다. TV에 보면 어려운 환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의 건강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후천지정을 잘 키워내면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건강할 수 있고 우리의 자식에게는 나와 다르게 더 좋은 선천지정을 물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에 관해 2000년 동안 고민한 것이 바로 한의학입니다. 아, 네. 후천지정을 잘 관리하면 내 자식에게는 좋은 선천지정을 물려줄 수 있다. 네, 네. 이 부분을 들으니까 더 후천지정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후천지정을 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비위에 있습니다. 비위. 네, 비위는 후천지정을 만들어내는 후천지본, 뿌리 본자를 써서 후천지본이라고 하는데요. 음식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면 양질의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네, 비위론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귀가 울며 눈, 코, 귀, 입, 소변, 대변의 증상은 모두 장과 위가 낫는 것이니 위의 기가 허해지면 이목구비가 이 때문에 병이 든다. 혹시 그 다음은 아나운서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네, 비위론의 한 부분 제가 한번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네. 입이 좋아하여 먹으려고 할 때는 스스로 절제하여 지나치게 먹지 말아야 하니 지나치면 그 정기를 손상시킨다. 음식의 맛을 조화되게 하면 뼈가 바루어지고 근육이 부드러워지며 기와 혈이 잘 흐르고 사기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피부가 촘촘해진다. 이를 지킨다면 천수를 누릴 것이다. 이거 제가 읽었지만 너무 잘 읽지 않았나요? 네, 너무 잘 읽으셨어요. 네. 자, 어찌됐건 이걸 보니까 너무 과식하지 말고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문장을 보면 후천지본인 소화기관이 고장나면 머리, 눈, 코, 귀 등의 신경계와 면역계,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이 생긴다고 나와 있고요. 또한 후천 지본을 지키려면 음식을 가려 먹고 절제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현대의학에서 현대과학에서 이 후천 지본인 소화기관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소화기관은 제2의 뇌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된 걸까요? 제2의 뇌다, 소화기관이. 제 생각에는 이게 맛있다, 맛없다, 뭐 시다, 짜다 이런 것들을 감별해주는 뭐 그런 거,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아,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소화기관은 감정은 없어요. 근데 아. 결과적으로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관여를 합니다. 오래 기다린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한 입 넣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하지만 그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음식이 식도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 소화 기능은 우리의 의식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소화 기능을 이제 진행시키기 때문인데요. 네. 19세기 영국의 과학자 베일리스와 스탈링은 동물에게서 소화기관을 분리해내어 움직임을 지켜보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근육이나 심장, 방광 등의 기관 등은 신경계에서 떼어내면 그 즉시 고장난 기계처럼 멈춰버리는 데 반해 소화기관은 떼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식도로 들어간 물질이 위장, 소장, 대장, 항문으로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따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생명체처럼요. 실제로 우리의 소화기관은 뇌와 분리된 독립적인 신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화기관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소화기관이 뇌와 분리된 독립적인 신경체계이다. 저는 이 부분은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뭐 의식이나 뇌의 작용과는 관계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화기관은 뇌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조절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미주신경입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체하면 어지럽고 심하면 기절까지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기분이 안 좋으면 체하고 속이 안 좋아지죠. 이것이 바로 미주신경의 작용인데요. 네. 하지만 뇌가 미주신경을 통해 소화 기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필수적이고 핵심적일 때만 관여하게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 뇌는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루 종일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몸을 움직여주고 정보를 기억하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뇌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단순 작업의 반복인 소화 기능은 일일이 신경 쓰기엔 좀 버거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소화 기능은 외주를 준 겁니다. 네, 이것은 신경세포의 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주신경에서 소화기관에 내려져 있는 신경세포의 수는 3,000개인데 반해 소화기 신경계는 소장에만 1억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런 소화기관의 상태가 역으로 두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네. 우리의 두뇌는 내수형 감각계를 통해 우리 몸 내부의 정보를 모읍니다. 만약 소화기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우리의 뇌는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관리자처럼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뇌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여 각종 신경계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예컨대 자폐증 환자의 85%는 변비를 겪고 있고요. 92%는 소화 기능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논문에 의해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소화 기능이 좋아야지 뇌 기능도 활발해져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소화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의 장에는 뭐 100쪽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시기도 하는데 네. 이런 장내 미생물이 소화 능력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관계가 많아요. 그 장내 미생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우리의 소는 풀만 먹고 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커지고 살이 찔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소의 위장에는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생물들은 풀을 먹고 풀의 섬유를 소화한 다음에 지방을 내놓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소는 지방을 먹고 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미생물은 소처럼 섬유질을 먹고 지방을 내두지는 않지만 네. 섬유질을 먹고 그 대신 반대로 우울증과 관계된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인 트립토판이라든지 비타민 B12 등 우리 몸이 필수적인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대변의 50%는 실제로 음식물이 아니라 이런 미생물들의 사체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우리 장내 미생물과 공정관계에 놓여 살고 있는 건데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장내 미생물들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장내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각종 염증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러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 질병의 범위는 만성 피로, 만성 통증, 면역 질환에서부터 우울증, 치매에 이르기까지 여러 뇌질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의 세포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반면에 우리의 장내 미생물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내 환경이 좋아야 우리의 면역력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위장 장애를 달고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후천 지본인 이 소화기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네. 좀 지금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치미병 하자입니다. 네. 치미병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병을 치료하는 것인데요. 제가 손목을 한번 때려볼게요. 네. 이렇게 살살 때리면 아무 티가 나지 않죠, 그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두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빨개질 것 같아요. 네, 빨개지고 멍이 들고 아파집니다. 우리의 소화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분들 중에 분명히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리고 변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검사를 해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럴 때 해당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그 병의 뿌리를 찾아서 위장이 왜 그런지 그 얘기를 상세히 듣고 치료받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건강은 뿌린 대로 거둔다입니다. 네. 환자분들을 보면 나는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폭식을 하고 호흡도 거꾸로 하고 삐뚤어진 자세로 사는지도 모르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 나는 약만 먹으면 안 아프고 잠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그게 진짜 치료가 되는 것일까요? 진짜로 몸이 회복되길 원한다면 찰나에 불과한 혀가 즐거운 음식보다는 소화기간 내내 장과 위가 즐거운 그런 음식을 잘 복용하셔야 하고요. 네. 또한 호흡을 바르게 하여 신경과 장이 편안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네. 또한 고유 감각에 대한 검사를 하여서 몸의 불균형을 찾아내 운동과 치료로 불균형을 치료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병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증상이 있다면 네. 뭐 내시경을 통해서 뭐 질환이 딱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 장과 뇌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을 위주로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화기관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주요한 내용들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한의학과 건강 상식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첫째도 이것, 둘째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체 기관이 있는데요.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중요하다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고 원장님, 인체에서 근육이 하는 역할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몸에서 근육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몸을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온을 조절하죠. 근육은 수축할 때 열을 발생함으로써 우리 몸의 네. 체온을 조절해주고 유지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장과 위에도 근육이 있죠.
이 근육을 통해서 우리 소화 기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혈액순환을 일으킵니다. 우리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 전신의 근육이나 세포로 뿜어져 나가는 혈액은 다시 정맥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정맥을 통해 들어오는 혈액은 바로 근육의 힘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뭐 움직임과 그리고 혈액순환에 근육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이 소화 기능 그리고 체온 조절에도 근육이 역할을 한다는 건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근육들, 중요한 근육이 정말 다양한 부위에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들께서는 어떤 근육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김 원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예, 인체에 있는 근육 중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이 훨씬 중요한데요. 네. 몸에 있는 근육의 몇 프로가 하체에 있을 것 같나요? 한 50%요? 거의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아, 그래요? 네네. 70%가 하체에 있고 아. 허벅지 근육 두 개를 합했을 때 50% 정도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근육은 체온을 유지하고 움직이고 호르몬을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고요. 네. 에너지를 국지적으로 저장하기도 하는데 이 하체가 약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건강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한의원에 오시는 이제 어머님들 중에 어머님, 아버님,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 병원을 갔더니 운동하지 말고 가만히 누워 있으라 그러고 저기를 갔더니 계속 운동을 하라 그런다.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노년의 삶의 질에 있어가지고는 근육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생활할 수 있고 삶의 질을 평가를 할 때 쓰는 항목 중에 혼자 스스로 걸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항목도 있고 내가 장을 봐서 2kg 정도 되는 물건을 들고 올 수 있는가 하는 항목도 있거든요. 네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운동을 해줘야 돼요. 지금 너무 아파서 움직임이 통증을 증가시키는 상황이라면 누워서 쉬시는 게 좋지만 네. 이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계속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계속 해줘야 하는 거고 하체 운동을 위주로 해주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특히 하체 운동은 척추랑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네네. 나이가 들면 저희가 몸이 점점 앞으로 숙여지거나 뭐 뒤로 젖혀지거나 걷는 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은 특별한 병명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나는 이런 안 좋은 병이 있어서 이걸 치료하면 낫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나이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는 몸이 약해지고 체중이 빠지고 근육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특히 척추에 있는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척추 자체에 뭐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척추를 잡아주는 기립근이나 그런 근육들이 작아지면서 그 기능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통증이나 기능장애가 많은데요. 네네.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더라도 운동을 해서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요, 김 원장님 궁금한 게 왜 나이가 들수록 요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 요통의 원인이 사실 허리라기보다는 하체에 있는 경우가 많을까요? 하체와 허리로 나눠보기는 어려운데 네네. 하체보다는 허리의 문제는 허리 자체를 먼저 집중해서 보는 것이 좋고 허리의 문제가 하체로 넘어갈 때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고 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근육의 역할을 얘기하시면서 소화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위장이 좋아야지 또 면역력이 좋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뭔가 이 면역력과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육이. 어떤가요? 아, 네. 위장의 움직임이 면역과 관계가 있다고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 근육의 힘으로 파악하기는 좀 힘들고요. 아. 네, 그 위장의 운동이 편안하고 자유로우면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이고요. 네. 또한 우리가 근육이 많다고 하는 거는 보통 몸에 이제 운동을 많이 했다는 뜻이죠. 네,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림프계가 순환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면서 면역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하수구가 깨끗해지니 벌레가 잘 안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또한 운동을 할 때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우리 체온이 38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HSP라고 하는 열에 의해 자극받는 단백질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단백질이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계가 다 활동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비유하자면 청소랑 같습니다. 집 청소를 자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돌연변이 세포라든지 바이러스가
잘 사라지게 되니까 네. 면역이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고 원장님 지금 네. 말씀하시는 그 근육은 네. 장기에 있는 근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근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근육을 말하는 겁니다, 주로. 네. 그러면 장기에 있는 근육은 네. 어떻게 좀 높일 그렇죠. 수 있는, 많이 좀 그렇죠.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장내에 있는 근육을 많이 생성시키는 방법은 잘 안 나와 있고요. 오히려 장내에 있는 근육이 원래 모양대로 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기보다는 근육이 계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김 원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사람은 40세가 넘어가면 매년 근육이 1%씩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근육이 좀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만 해서는 안 되고요. 몸에 부하가 갈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면 나는 그렇게 운동을 할 시간도 없고 운동해서 몸을 만들 생각도 크지 않다면 땀이 촉촉하게 날 정도의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1회, 2회만 하셔도 좋고 하실 수 있다면 매일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런 저항 운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힘들어야 돼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볍게 산책 1시간씩 하고 오늘 운동 끝났다 이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땀이 나고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이를테면 저희가 옆 사람이랑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근력을 기른다라고 하면은 근력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산소 운동도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김 원장님?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몸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유산소랑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맞게 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비율을 나타내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둘 다 같이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사람에 따라서 비율은 다를 수 있지만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무엇이든 물어보감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죠. 저희 여의보감 너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신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여의보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알찬 한의학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